저희가 태평양 전쟁을 1년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뺄 수 없는 국가 하나가 태평양 전쟁에 같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소련이죠. 네, 1945년 5월에 드디어 독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풀 가동을 해서 정예 병력들을 계속 옮겨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갖고 이 당시 45년 8월 초에 거의 90개 사단 정도의 병력을 몽골과 만주 전선의 3개 전선군에 배치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전력이 약 160만 명 정도. 그리고 원자폭탄에 떨어졌다는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예정을 더욱 앞당겨서 빨리 지금 쳐들어가야 돼 공격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번에 이제 만주 작전에 투입된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어떤 그런 지휘관들입니다. 독소 전쟁 때보다 훨씬 균형 잡힌 부대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전력으로 지금 전력이 엄청나게 약화된 일본 관동군과 격돌하게 된 거죠. 네. 팔월에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만주 공세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 심수령님께서. 네. 일단 모든 어떤 그런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정치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는 왜 만주 지역을 공격할까라는 어떤 정치적 목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뭔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있었고, 군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저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을 시켜줘야 되는 게 사실 역할입니다. 그래서 과연 소련군의 목표는 뭐였을까라고 봤을 때는 역시 만주 지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점령을 해야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일본이 항복하기 전입니다. 즉 이 말은 속도전을 해야겠다는 의미가 됐고, 동시에 어떤 또 목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목표는 바로 뭐냐면 관동군을 섬멸하는 겁니다. 사실 군대 입장에서는 이런 섬멸전이 가장 복잡하지만 또 효과를 가장 많이 거둘 수 있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니라 부대를 섬멸하는 것까지 함께 이제 군사적 목표에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일본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44년부터 이제 45년에 와서는 방어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걸 방어하려고 했느냐? 쉽게 말하면 만주라는 게 엄청 넓잖아요. 그렇죠. 정신도 엄청 길고, 그러니까 이 넓은 만주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 그래서 지연 방어와 종신 방어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종신 방어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밑에다가 병력을 많이 두는 거예요. 국경선 일대가 조금 배치해 놓고 최대한 후방에 병력을 많이 해놓고 있다가 여기서 차근차근 지연해서 소련군이 약화되면 혹시나 우리에게 반격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반격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으니까 사실 효과가 더 크겠죠. 그리고 만주라는 지형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주 평야, 뭐 만주 평원하지만 사실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산맥도 많고 뭐 등등. 그래서 이제 소련의 작전 계획을 한번 지도를 통해 한번 좀 보시죠. 네. 소련군은 크게 3개 축선으로 내려옵니다. 네. 3개 축선으로 뭘 도대체 공격하려고 할까? 저 화살표 끝부분에 한번 좀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살표 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저 지역에서 뭔가 포위를 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기동부가.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는 양익 포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쪽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서 내려와서 또 이쪽을 포위하죠. 서로 양면에서.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이 어딜까라는 부분인데요. 만나는 지점이죠. 네, 만나는 지점이 중요해요. 저 남쪽에 보면은 이제 세냥, 무크덴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기에는 지금 뭐 중국의 세냥입니다. 심양.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창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기가 이제 만주국의 수도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하얼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치치하얼이 있습니다. 저 네 군데가 사실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죠. 저기까지 가서 저기서 포위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개념이고, 그래서 저 세 개의 축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은 서쪽에 가장 화살표가 좀 굵게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저게 뭐라 써 있냐면 자바이칼 전선군이에요. 그래서 몽골에 있는 여러 가지 외몽고의 사막을 넘어서 저쪽으로 이렇게 남주의 서쪽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쭉 밀고 내려오는 부대고요. 그 다음에 제1극동정선군은 사실 동쪽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연해주에 있어요. 그래서 연해주 일대에서 이제 서쪽으로 진격을 하는데 이때 가장 일본이 자랑하던 그 요충지였던 후토 요새를 뚫고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제1극동군보다 조금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축선에 바로 이제 제2극동 전선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남쪽으로 하얼빈과 치치아흐를 향해서 이제 조공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남사할린이나 이제 쿠릴여도에서도 이제 별도의 작전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작전은 이제 주공의 진행 추이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니까 네네. 19세기 말 이래로 네네. 나렌으로부터 해도 천양, 장춘, 하얼빈으로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제일 지점이죠. 중요한 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걸 깨면서 내려오겠다라는 그 전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기본 전제는 일본군도 네. 여기를 엄청나게 방어를 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포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네. 전제가 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과를 좀 빨리 보자면 8월 9일 새벽에 자바이칼 전선군과 제1극동 전선군이 동시에 거의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소련이 양질에서 월등했기 때문에 일방적인 승리를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유성하죠. 근데 소련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동군이 사실 좀 강할 거다라는 예상도 있었고, 사실 여기는 일본도 나름의 믿는 구석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히 서쪽을 좀 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전선군 자바이칼 전선군이 내려오는데 보면은 사막을 넘어서 오면은 펼쳐져 있는 다시안링 산맥입니다. 네. 고지가 한 1,800고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산맥이어서 천연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저 국경 일대에는 요새들을 많이 구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소련군이 저 사막을 건너서 보급도 되게 어려운데 다시안링 산맥을 넘어서 과연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 아마 잘 안 될 텐데. 그러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병력을 어디에 많이 배치해 놓겠어요? 산맥 위에. 아니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지금 만주 전역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럼 서쪽보다는 주로 어디에 많이 동쪽에 방어를 하겠어요? 가야지. 오기 쉬운 거 소련이 가장 아, 가깝게. 그렇죠. 연해주 방면. 연해주 방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연해주 방면으로 더 부대를 많이 더 집중을 해놨고, 또 하나는 일본은 종신방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후방에 병력이 더 많이 배치는 겁니다. 그런데 소련의 공격은 일본군의 의표를 찔러버렸죠. 왜냐하면 주력을 지금 어디에 투입했으니까. 자바이칼에. 자바이칼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소련이 전략적 기습을 달성을 할 수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전략적 기습을 너무나도 당연히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 저 사막을 건너올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고 있어? 근데요. 이게 그 지도로 보니까 사실 대충 그냥 보이는 거지. 네네. 저게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리고 저 비행기 소련이- 타고 가보면은요, 중국 쪽에서 몽골 쪽으로 갈 때 보면 엄청 그냥 사람 살기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저기는. 푹푹 빠지는 그 모래사막인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산맥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기동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여기에 부대를 조금이라도 배치를 잘 해놨더라면 아마 소련군의 공격은 지연이 아마 됐을 거고, 그만큼 위험 부담,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던 작전입니다. 지금 종신방어 하신다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네네. 섬에서 전쟁할 때 대부분 이거 최대한 지원한다 해서 상륙은 쉽게 하고 여기서 막는다. 네. 근데 오키나와나 이런 데 보면 구릉 있는 데마다 다 막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다행히도 안 했네요. 여기는 선방어가 어렵죠. 워낙 높기 네, 때문에 네. 부대는 적은데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종신방어, 기동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있고, 길목은 그래도 요새들을 설치해놔서 길목에서 막겠다. 약간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소련군에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이 사실 지형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대들은 모두 손에 손잡고 전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싸우다 보면은 어떤 부대가 일부 지역에서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합동 작전이 사실 조금 어려운 지형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일본군이 방어만 제대로 한다면 소련군이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름 소련군은 잘 극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히려 이 부대가 독립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휘관에게 뭔가 주도권이나 유연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예전에 과거의 소련군과 너무 다른 모습들이 여기서도 독일군한테 배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지휘관이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공격 템포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걸 나름 소련군이 하면서 계속해서 일본군에게 이제 기습을 달성할 수 있게 했고, 일본군이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요새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이제 우회로를 탐색을 해서 계속 일본을 당황하게 했던 그런 나름의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군의 일파의 공격에 일본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종심전투나 뭐 제파식 그런 기동전, 연속적인 어떤 시간차를 둔 연속적인 공격을 이미 너무나 많이 단련이 되어 있었고, 사실 이제 만주작전에서는 클라이맥스를 거의 찍은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계속 일본군 지휘관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회하고 정신 깊이 진출하고 후방에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우왕좌왕하고 마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루에 평균 한 30km 이상을 전진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속칭 말하는 전격전을 여기서 거의 이루어지는데 독일군급이네. 독일군보다 훨씬 엄청나죠. 왜냐하면 규모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결과를 보면은 관동군이 한 2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고요. 포로로 한 60만 명 정도가 잡힙니다. 예? 포로로. 60만 명이요? 예, 포로로. 거의 다 잡힌 거라고 보면 되죠, 포로로. 그럼 이건 이 정도면 네. 사실은 손들고 항복하고 나온 거네 그냥. 그렇죠. 대부분은 네. 고립돼서 소련군은 계속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진격하고 진격해버리니까 다 관동군은 뒤에서 그냥 쟤들 네. 뭐하지 하면서 멍청하게 있다가 나중에 네. 항복하니까 다들 손들고 나온 거죠. 마비에 빠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게 네. 오히려 다른 데 일본군들은 나중에 가면서 점점 독해졌는데 네. 여기는 처음에 엄청 엘리트 의식 뭐 우린 강해 뭐 이런 사실은 군대가 이 만주에 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는 걸 탁 느끼는 순간 그렇죠. 우린 안 되는구나. 네. 이걸 빨리 느낀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래서 소련군 같은 경우는 포위선멸 시켰잖아요. 그리고 영토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소련군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작전을 합니다. 특히 이제 8월 말까지 전투 지속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볼 부분이 뭐냐면 제1극동전선군에 있던 25군이 8월 11일부터 북한 지역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해군과 합동작전을 하면서 뭐 옹기, 네. 그다음에 나진, 네. 뭐 청진, 뭐 이런 곳, 나남 이런 곳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됐고 원산도 상륙을 하고 21일 날, 그다음에 평양이나 뭐 이런 데에는 공수부대도 뭐 24일부터 투하를 해가지고 한반도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게 이제 한반도의 우리나라의 이제 분단에 사실 불씨가 되는. 근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8월 네. 16일 날 네네. 소련군이 서울역에 도착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휘문고고 몰려있다가 서울역으로 가요, 소련군은. 근데 안 오죠. 그때는 이미 일반 명령 1호가 발표가 그렇죠. 됐을 때니까 안 오는 거고.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군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쪽이 소련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소련군이 넘어오기 좀 쉬운 게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일본군이 무너지니까 마지막 황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문제 기억나죠? 네. 마지막 황제가 만주에서 도망가려고 하다 누구한테 잡힙니까? 소련군한테 저희가- 잡힙니다. 네. 그랬었나? 네, 비행기 근데 타고 도망치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도 네. 왜 그랬냐면 사실은 소련군이 들어오는 시기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빨리 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고 네. 가는데 이제 파라슈트들이 내려오면서 이 소련군한테 잡히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소련군이 잡았는데 교도소는 또 중국 공산당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국共내전과 소련과의 관계 이런 게 또 이제 복잡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은 아무리 소련이 사람도 많고 기계화돼 있고 뭐 다 그렇다고 쳐도 60만 명이 항복을 하고요. 저 넓은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까지도 점령을 했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제대로 짚어달라고요? 저희 한 3개월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샤르군께서 이상 기자님께서 야 대표적으로 이런 전투 한 번쯤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샤르의 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투는 무단장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요 소련 제1극동 전선군의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제1극동군이 담당한 만주 동부도요 곳곳에 요새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다가 몇몇 요새들은 규모가 꽤 컸고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제1극동군은 국경지대 요새들을 하나하나 점령한 게 아니라 우회 고립시킨다. 이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만주 동부 지역으로 깊숙이 침투해서 일본군으로 하여금 재편성의 여유를 주지 않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옛날에 그 유목민족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그런 전략이네. 네. 그래서 1945년 8월 9일 전투가 개시가 되는데요. 소련군은 4시간 만에 일본군 국경 전초부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제1차 진격 목포인 무린강이라고 또 있거든요. 네. 이 무린강에 도달하는 것이 이틀 후인 8월 11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소련군 전체 초기 계획에 따르면 무린강 도달은 작전 8일차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틀 만에 도달. 예상보다 훨씬 빠른. 어마어마하게 빨리 공격했구나. 그리고 제1극동군의 목표가 이제 무단장이었는데 근데 이 무단장은 어떤 곳이냐면은 만주 동부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만주 동부 철도들의 또한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만주국의 핵심인 중부 만주로 들어가는 데는 길목.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고 여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거미줄 같이 철도가 얽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일본군 제1방면군 사령부가 있었고 그 인근 예흐호에는 일본군 제5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부터 소련군 공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군은요 초전에 놀랍게도
비교적 질서 있게 후퇴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해요. 여기서 생기가. 예, 공격 아, 괜찮았었어요. 우리 관동분이야 이러고 그렇죠. 좀 그런 자부심이 것도 있었던.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살 특공대를 편성해서 개인호를 파고 땅 속에 숨어서 다가오는 소련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월 14일 아침이 되니까 소련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소련군 전차하고 기계화 부대에 맹렬한 공격이 있었고요. 일본군은 고전을 거듭해요. 네. 그리고 14일 저녁에 소련군 2개 기계화 사단하고 1개 전차여단이 이제 무단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그래서 여기 무단강에 있는 모든 교량을 다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8월 15일 아침 도하 작전을 해야 되니까 일본군의 반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군이 뭘 동원했냐? 중박격포 요단하고 방사포 연대를 동원해서 일본군을 공격하는데 이때 일본군이 처음으로 소련군 카츄샤 방사포의 맛을 봐요. 그 일본군은 이제 수기를 보면 불꽃들이 땅에 닿자마자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로켓이 날라올 때. 그래서 한마디로 일본군이 여기서 지리멸 걸립니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또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병력이 한꺼번에 공격을 못하고 조금씩 축차 투입해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곳곳에서 일본군 자살 특공대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폭탄 치고 전차에 뛰어들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이나 뭐 이렇게 평원이나 사막 네. 같은 데서는 워낙 멀리 보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데 이 도심으로 들어오려면은 어디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또 다른 소련 집단군 제5군이 동쪽에서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군 전차여단하고 보병사단이 수타우링이라고 있거든요. 이 고지를 또 점령하려고 하는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본군하고 격전을 벌였는데 고지 점령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전차가 고지를 점령하러 올라가는데 전차가 직사포다 보니까 잘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이 좀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후퇴시켰어요. 고지 점령을 실패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뭘 쓰겠습니까? 방사포를 또 써요. 그래서 방사포를 하니까 여기서 완전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서 손쉽게 점령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저녁에 일본군이 이 고지를 탈환하려고. 그래서 뭘 보냈을까요? 자살 특공대. 빙고. 보냈는데 자살 특공대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곳곳에 보병들을 배치해서 이 자살 특공대를 한 방에 보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군도 굉장히 동요를 해요. 어떻게 동요를 하냐? 아무리 정신력이지만 전력차가 너무 크잖아요. 예전 같으면 관동군이면 예전 같으면 옥수하자고 하겠는데 그럼요. 이런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병사들이. 탈영하는 병사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16일 아침이 되니까 이제 전쟁은 사실 끝났죠.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때 소련군은 모든 방면에서 이제 돌입을 시작하게 돼요. 이 외곽에서 방어하던 일본군들이 네. 혼비백산에서 시내 안쪽으로 몰려들어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어 소련군. 왜요? 한꺼번에 몰려있을 때 거기다 그냥 포격을 쏟아부어. 맞습니다. 사람도 사는데? 중포하고 방사포를 여기다 다 때려 넣습니다. 완전히 시내가 그때 불바다 플러스 피바다가 돼요. 이때는 그러면 일본군도 일본군이지만 마주 시민들이 엄청 많이 희생 당했겠네요.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이제 시내에 진입하거든요, 소련군이. 완전히 여기서 일본군이 괴멸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일부 광신적인 일본군은 자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소련군이 오니까 그 앞에 딱 나가서 소련군을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면서 거기서 할복 자살을 해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건 다 소용없는 짓이야 사실. 그럼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쟤네들 저렇게 결의가 있구나. 전혀 쓸데없는 이건 목숨의 낭비거든요. 금방 소련군의 수준이 떨어져 버립니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무려 2만 5천의 사상자가 나요. 그 다음에 그 2만 5천의 사상자 중에서 전사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단일 전역에서 죽은 거예요. 반면 소련군은 약 7,000명의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또 현대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소련 군들이 예나 지금이나 전쟁사를 들으면서 한 번도 군기가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프로이센 위쪽으로 뭐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빵 안 준다고 주저앉아서 있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고 요즘에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전투하는 거 보면 아니 일반 매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술 꺼내 먹고 이러다가 CCTV에 다 걸리고 근데 이때는 그래도 독일군하고 싸우고 나서의 정예병들이잖아요. 이때는 좀 달랐나요?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비슷하구나. 네, 사람은 근데 안 변해.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소전이 너무나 치열했기 때문에 전쟁 말기가 되면서 이 소련은 병사들에게 이 독일 땅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한 걸 갖다가 철저하게 되갚아주라는 식으로 아예 조장을 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위험한 군기가 확 풀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기 잠깐만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공격을 당하고 워낙 많은 군대가 죽었으니까. 근데 원장님 지난번에 이 공산당 쪽이 국제법 뭐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는 뭐 명분 국제적인 룰을 더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군기에 대한 국제법은 없고요. 아니 근데 전쟁 범죄잖아요. 가서 시민들을 아, 뭐 그게 약탈한다고. 전후죠. 이건 지금 전후에 나타나는 건데 사실은 이 군기의 문제, 특히 이제 전쟁에서 점령을 하고 나서의 군기의 문제는 네. 첫 번째는 보급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네. 보급이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그런 보급을 통해서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북한에 러시아군이 소련군이 들어왔을 때 문제가 크게 되죠. 들어와서 하도 약탈을 해가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풍댐에 있는 발전기를 뛰어간 거예요. 발전기를 약탈했다고요? 네, 뛰어갔는데 소련 댐의 발전기하고 안 맞아. 공장도 많이 떼갑니다 다.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너무 심하니까 스탈린이 첫 번째 포고를 딱 발표하는데 니네 약탈하고 문제 생기면 니네 즉결 처분할 수 있다라는 포고문을 오죽하면 스탈린이 그런 포고문을 발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온 부대들이 독소전에 싸우다가 온 부대들이 많지 않습니까? 동료들은 이미 독일 땅에 들어가서 지금쯤이면 이미 독일 땅에서 신나게 그냥 계속 술 퍼마시고 약탈하고. 유린하고 약탈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들만 다시 극동으로 끌려와서 이 사막을 가로지르고 산맥을 가로질러서 싸우니까 아씨 우린 재미도 못 보고 이게 뭐야 라는 억하심정이 남은 상태에서 거기 올랐구나. 네, 일본이 확실하게 관동군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 야성이 다시 꿈틀거린 거죠. 그러면서 뭐 당연히 만주에서도 수많은 사고를 터뜨립니다만은 일례로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유명한 전쟁 범죄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테면 8월 14일에 개겐묘라는 곳에서 이게 갈근묘라는 곳인데 여기서 또 일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소련군이 이제 해방군이 돼서 오니까 당연히 저 만주 지역에 있던 일본 이주민들에게 그동안 무시당하면서 억압당하고 살던 중국 현지 주민들까지 가세를 해갖고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본 이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많은 남자들은 뭐 전쟁터나 다른 데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인 여성들이랑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개겐묘에서 1,800명의 일본 민간인들을 갖다가 집단으로 몰아넣고 강간과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쭉 소련군이 밀려오면서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오키나와에서 어떤 낭설이 퍼졌습니까? 미군이 오면은 우리를 다 강간하고 죽이고 할 것이다. 거기서는 그게 기후에 불과했지만 여기선 진짜 여기 현실로 일어났죠.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집단 자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본 민간인들이 능욕을 당하니 죽자라고 해서 죽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살기 위해서 일본 여성들이 주변의 중국인 남성들에게 급박하게 결혼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저 대도시들 하얼빈, 창춘, 뭐 세냥 이 곳곳에서 다 어마어마한 약탈이 벌어졌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그냥 가정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약탈해서 수석과 탱크에 실어갖고 후방으로 보내듯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죠. 전투 양상을 봐도요. 네. 몇몇 보병 부대가 진짜 뭐 처절하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카츄샤 로켓이나 중포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똑같이 돈바스에서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와다다 갖다 쏟아보면 다 알아서 죽겠지. 이런 걸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안 그래. 그래서 당황하니까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예요. 사실 소련군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빨리 들어온 게 사실 문제예요. 그렇게까지 빨리 안 들어왔으면 별 걱정이 없는데 너무 빨리 들어오니까 한반도 북쪽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일본이 항복했대 돌아가자 뭐 이럴 리가 없잖아 사실은. 그러면 소련군은 처음에 참전 결정을 할 때 이 소련에게 떼어주기로 약속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챙기기 위해서 8.15 종전선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격을 합니다. 그 목표까지. 이미 뭐 한반도는 바로 붙어 있으니까 파죽지 세워 내려와서 38선까지 내려왔지만은 지체되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3개 전선군이 활동하던 곳 말고 바로 우리의 태평양 쪽으로 뚝 떨어진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공세를 계속합니다. 당시엔 사할린 섬이 러일 전쟁 이후에 남쪽이 일본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50도에서 끊었죠. 그렇죠. 여기를 우린 장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당시에 그 남사할린은 이 일본군 88사단 약 16,000병력 정도가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일개 군단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8월 10일부터
계속 공격을 해갖고 8월 15일 날까지 계속 저항을 하니까 계속 공격을 퍼부어서 결국에 전 남사할린을 다 점령을 했고요. 또 가장 또 중요한 문제가 된 부분이 쿠릴 열도입니다. 네. 캄차카 반도로부터 일본 홋카이도까지 쭉 이어지는 게 쿠릴 열도지 않습니까? 이곳이 당시에는 바로 캄차카 반도 앞까지 그 쿠릴 열도 전체가 다 일본 땅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곳이 굉장히 요충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라디보스톡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딱 그 길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일념이 스탈린에게는 확고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섬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이것도 병력을 투입해서 차차차 공격을 합니다. 당연히 일본도 이곳은 우리가 설령 패배를 하더라도 넘길 수 없는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병력을 배치해놨어요. 여기가 89사단과 91사단 총 병력이 한 8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소련군은 이 병력을 갖다가 계속 호핑을 시켜가면서 이 섬을 하나하나씩 장악해 나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투가 벌어진 곳이 딱 캄차카 반도 앞에 붙어 있는 슈무슈 섬이라는 곳이 이제 격전지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상륙해서 전투가 벌어진 곳이 소련군이 18일에 상륙을 했어요. 이미 항복선언이 나고서 너희들 항복선언인데 웬만하면 내려놓지라고 했는데 일본군 수비대는 여길 고지곳대로 넘겨줄 생각이 없었고 소련은 그래? 그러면 맛 좀 봐라 하면서 또. 같이 여기서 또 맹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뭐 근데 당연히 일왕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왜 항복을 안 해요? 지금 일반 명령 이후에 쿠릴 열도의 일본군에 대한 항복은 소련이 받는다라고 돼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이제 네. 선팔스 북쪽은 소련이 항복을 받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군의 일부 지휘관 같은 경우는 항복했다는 사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소련의 정치적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의 최대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득을 얻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군은 사실 무장을 내려놓는 게 맞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항을 하면은 어떻게든 그 저항을 해체하는 게 또 일방 명령에서 지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전투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나. 이거 아닐까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을 점령했을 때는 이게 분할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분할의 안도 있었죠. 잘 안 지켜야 안 되게 어떻게든 됐죠, 그게. 예. 소련군 입장에서는 일본이 점령했던 혹은 일본이 지키고 있던 어느 지역이라도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전 시기와 상관없이 자기가 갈 수 있는 만큼 가겠다라는 생각이. 그랬으면 홋카이도를 들어가야죠. 그래서 사실 스탈린이 기대했던 곳은 홋카이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규정돼 있는 데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안 돼 있는 데 들어갔다가 아 그래 우리 받아들일게 양보할게 하고 나오면서 그 대신 이거 줘. 그렇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얄타에서 다 이미 하기로 했었으니까. 소련이. 그런데 예. 좀 쿠릴은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네요. 원래는 당연히 이 일반 명령이 제대로 이행이 됐으면은 네. 뭐 상륙한다고 했을 때 무기 내려놔 했을 때 일본군이 무조건 무기를 내려놨어야죠. 하지만 일본군 지휘관들이 현장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독단적인 거부를 많이 한 것이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계속 지연이 되니까 소련도 이게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이걸 빨리 쟤들이 더 저항하기 전에 짓밟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전투가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이때 원래는 전통적으로 쿠릴 열도 중에서 일본의 영토라고 생각되던 홋카이도와 제일 가까운 이 4개 섬까지 다 소련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걸 반환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소위 얘기하는 북방 4개 섬 영토 문제가 아직까지 일본, 러시아의 첨예한 외교 이슈 중에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죠. 몇 년 전에 러시아 대통령이 한번 거기 방문해가지고 한번 네. 난리 있었습니다. 메드베프가 갔었나요 그때? 네. 네, 메드베프가 푸틴 전에.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주 전략 공세를 따로 띄어서 한번 큰 라인 하나 그리고 전투 하나를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항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항복 과정도 물론 과정이지만 1945년 8월 9일 이날이 왜 이렇게 난리였습니까? 소련군 공세 개시에 이제 일본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요. 안 할 수가 없죠. 히로시마의 원폭이 떨어지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련군이 참전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일본으로서는 그나마 하나 남아있던 신락 같은 희망도 없어져 버린 다 상태예요. 사라졌죠. 참 사람이라는 게 웃긴 게 이때 정신 차립니다. 이때 소련 참전하고. 네. 늦은 다음에 모든 희망이 깨진 그 거죠. 노래 제목인데 보고의 늦은 후에. 그렇죠. 비로소 이때 돼서야 전쟁 끝내자. 전쟁 끝내자라고 그래요.
일왕하고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사전 합의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왕도 전쟁 더 이상 안 된다고. 왜냐하면 히로히토도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경 실색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야 전쟁 그만하자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남은 게 이게 개전파가 있잖아요. 이 군부 한마디로 일본 군부 마지막 통과 일회를 거치기 위해서 8월 9일 날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원폭 떨어지는 날 1년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시작된 회의가 최고 전쟁 회의입니다. 그 빅6가 모여서 하는. 그때 이제 스즈키 총리는 이때 이제 전쟁을 확실히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개전파는 알고 있었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조건을 댑니다. 뭐라고요? 네, 조건을 내고 4가지 조건을 댔어요. 첫 번째는 전범 재판은 일본 우리가 한다. 두 번째는 일본군 무장 해제도 우리가 실시한다. 세 번째가 연합국이 일본 점령을 금지한다. 최소한 도쿄는 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설사 일본군이 무장 해제를 당하더라도 일본군은 단기간에 어떤 소규모 병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했던 말 취소하겠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또 길어져요. 이렇게 길어지다가 회의 중에 나가사키 원폭 투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요. 처음에 히로시마로 떨어졌을 때 야 안 돼 끝 했으면 나가사키에 안 떨어졌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회의를 한 거는 사실 히로시마 끝나고가 아니고 소련 참전 직후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항복하고 싶은 입장은 일왕제만 유지하고 항복하자. 네. 그다음에 항복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군부에서는 우리 조건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싸우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내각 회의를 또 하게 돼요. 똑같이 여기서 대풀이 됩니다. 그러자 결국 이 주사위는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왕한테. 왕에게 넘어갑니다. 이제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일왕이 결단해 주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됐고 긴급 어전 회의를 이제 소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긴급 어전 회의를 하려면 육군 참모총장하고 군령부 총장의 친필 서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화평을 하고 싶었던 사코미츠가 받아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열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미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라는 어떤 좀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무려 밤 11시 50분 자정이 돼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일본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회의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밤에 이제 일왕 불러가지고 이제 다 모인 거잖아요, 지금. 일왕이 이렇게 딱 앉아 있고 여기서 2시간 동안 논쟁을 막 펼칩니다. 논쟁을 해. 할 게 네.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또 계속 분분 안 돼요 하면서 하고 해야 됩니다 하니까 일왕 계속 보고 있죠. 그러다가 스즈키 총리가 돌연히 일왕 앞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왕께서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원합니다.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군부가 원하는 조건대로 집행할 것인지 왕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군에서 황당해하죠, 엄청나게. 야 이거 각본에 없던 얘기잖아. 뭐야 이거? 그래서 그 당시에 일왕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시카와 대자를 한번 제가 이시카와 자리에서 대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즈키 총리 요청에 따라서 일왕이 입을 떼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외무 대신 윤곽을 잡은 기초에 근거해서 포츠담 선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백기를 완전히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왕이 이제 발언한 다음에 회의에 참석했던 11명의 모두 동의한다는 이제 서명을 받게 되죠. 물론 시간차는 있었지만 조건은 이제 일왕의 어떤 법적 지위를 요구한다는 그 전제 아래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결정이 드디어 된 겁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8월 9일 밤 12시 그죠? 11시 50분에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8월 8월 10일 딱 넘어가는.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게 또 화가 나네. 8월 10일 날 만약에 항복 선언했으면 소련군이 그렇게까지 밀고 못 들어왔을 것이고 우리나라도. 네. 그럼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못 끼칠 수도 있잖아요. 8월 15일까지 또 뭐 했어요 얘네? 일왕이 이제 항복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의 의견 대립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됩니다. 부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육군 대신 같은 경우는 다음 날 딱 육군 그 성 딱 가니까 육군 장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자 육군 대신 아나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복하는 사람은 내 목을 베라. 그래서 좀 잠재우려고 하는가 싶은데 사실 잠재우지 못했거든요. 잠재우려고 하면 니네 내 말에 복종을 못 하겠으면 네네. 내가 너의 목을 베겠다라고 해야 잠재워지지 내 목을 베고 가라 이러면 뭐야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육군의 아직도 그 희망의 회로가 뭐냐면 도시가 좀 혼란스러운 거니까 이러면은 뭔가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뭔가 이러면 군이 다시 도쿄를 통제를 하면은 왕이 또 계속 전쟁을 한다고 번복하지 않을까. 여전히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뭔가 희망을 계속 이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합군이 8월 12일 자정에 일본이 지금 항복한다고 보냈잖아요, 전문을. 거기에 대한 응답문을 발송을 해요. 네. 그 응답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항복하는 순간부터 일왕과 정부의 통치 권한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된다. 일본국의 최종적인 통치 형태는 국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외무성 같은 경우는 최대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연합군 지휘 아래 설립된다 뭐 이런 아니요, 느낌인 거죠? 자유민주주의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공화국으로 하면 그 서브젝트 2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종속된다. 서브젝트 2를 네네. 갖다가 이거를 제한하에 두기로 한다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종속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계속 뭔가 네네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전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Ultimate Form of Government of Japan 이거를 방금 이야기했던 공화정이 아니라 내각과 일왕도 포함한 어떤 일본의 정부 형태일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서 일왕한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외무성뿐만 아니라 군부도 듣고 있었죠. 근데 군부에서는 이걸 정말 강경하게 또 반대를 합니다. 이거는 일왕제 없애겠다는 이야기다. 그치. 우리 항복 못해라고 하면서 육군 일부에서의 쿠데타 시도가 여기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끝내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8월 13일 날 일부 이제 육군성의 장교들이 아나미 육군대신을 찾아와서 쿠데타 우리가 할 거니까 네가 찬성해라. 그래서 아나미 같은 경우는 그런 쿠데타 세력이 오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겠고 다음 날 우메즈를 만나서 결정하겠으니 일단 돌려보내요. 그래서 다음 날 14일 아침에 둘이 만나요. 만나서 쿠데타에는 반대한다. 근데 아직도 조건 없는 종전에는 또 반대한다. 이런 또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일왕은 마음을 굳혔어요. 그 전에 일왕도 좀 동요를 좀 했지만 뭐 왕족 회의도 하고 또 일왕의 동생이 찾아오고 기도 내리시니 이건 아니다. 이제 항복해야 된다 하면서 일왕도 마음을 굳혔고 아니 그걸 또 동요를 해요? 네, 그 동요를 했어요, 짧은 또. 순간에? 네, 본인은 어떻게든 살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날 13시에 어전 회의를 또 합니다. 그러면서 일왕은 이제 수용을 하고 필요하면 내가 직접 국민에게 말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본식 표현에 따르면 이때 일왕의 성단이 결정됐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일왕이 자기가 녹음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국내성에서 그 자정 무렵쯤에 일왕이 이제 녹음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종전 선언문을 그 녹음을 그때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쿠데타 세력이 드디어 쿠데타를 합니다. 국내성을 쳐들어가요. 그리고 그때 이제 녹음을 마치고 NHK의 그런 방송협 회원들이 쿠데타 세력에게 붙들려서 감금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어떻게든 녹음 테이프를 뺏으려고 하는 거죠. 방송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그날 그 쿠데타군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근위 사단장을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거부하자. 죽이고 국내성을 점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선도 절단을 시키고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종전 발표를 어떻게든 늦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날 오전 5시경에 다른 부대에서 이제 진격을 하게 돼요. 동부분에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쿠데타군이 그 녹음 레코드판을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디 있다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로 알려줬고 그 다음에 만일을 위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결국 찾지 못하고 결국 그 아나미 육군대신 같은 경우에도 자결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쿠데타군도 뭔가 이제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계획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주모자들이 자살을 하게 됐고 그 다음날 15일에는 정오 넘어서 쿠데타군이 그렇게 뺏으려고 했던 일왕의 목소리가 이제 공개가 되죠. 우여곡절 끝에 일왕의 항복 방송이 결국은 쿠데타 세력에게 뺏기지 않고 전파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요것조차도 조금 짜증이 나는 상황인 게 아니 졌으면 죄송합니다.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지 알아듣는 항복 방송을 했습니다. 자, 1차 강사 항복 방송 전문 분석 강사 심소영님과 이시카와 대자 한번 가주시죠. 네, 이제 일왕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찍이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선전포고를 한 까닭도 실제 제국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타국의 주권을 배격하고 영토를 침략하는 행위는 본래 짐의 뜻이 아니다.
너무 열받죠. 눈물 나. 막 짜증이 너무너무 눈물 날 것 같은 느낌. 이게 너무 딱 그 마음 이해하는 게 어떤 침략을 했다는 사실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히로히토는 자기는 평화주의자였음을 어필하는 겁니다. 사실 사실과 다르죠. 일왕은 전쟁 결정에도 깊숙하게 개입을 했고 심지어 우리가 공부했던 지금 항복과제의 과정에서도 일왕은 계속 일격 확평을 주장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일왕은 내 잘못은 없으니 국제사회에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예, 일왕제를 유지시켜 주시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秦が一億中所の方向おのおの最善を尽くせるに変わらず戦局必ずしも好転せず世界の体制また我にであらず 전쟁의 국면은 반드시 호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에 대한 원래 문구는 전쟁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육군 대신 아나미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거를 애매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죠. 근데 사실 이걸 육군의 입장을 좀 보면은 육군 특히 대본영 같은 경우 지금까지 패배를 인정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군인들한테는 우리는 신은 지켜주는 나라니까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논리로 국민들을 전장에 몰아넣어왔고 또 계속 승리하고 있다라고 해왔는데 이걸 악화됐다라고 해버리면 지금까지 본인들이 거짓말했다라는 인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렇게 거짓말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鹿のみならず敵は新たに残虐なる爆弾を使用してしけれに向こうを殺傷し残害の及ぶところ真にかかるべからざるに至るしかもなお抗戦を継続せんかついに我が民族の滅亡を将来するのみならず聞いて人類の文明をも破却すべし 이것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전쟁을 끝내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항복하는 이유를 원자폭탄으로부터 백성과 인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사실 거짓된 명분이요. 그리고 원폭투하를 구실 삼아서 패배를 얼머부릴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왕이 결국에는 너희 국민을 위해서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자비를 강조를 하는 그런 말이 됐고 특히 이걸 해석을 하자면 원폭투하라는 게 일왕이나 아니면 군부에게는 나름의 천우신조입니다. 심지어 요나이 해군 대신 같은 경우에도 원폭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이 도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전황이 악화돼서 우리 전쟁에서 져서 전쟁을 그만두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됐다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일본에서는 원폭투하를 그런 항복의 구실로 여기게 된 거죠. 自分の赴くところ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太平を開かんと欲す人はここに国体を保持し得て重要なる汝市民の積世に死にし常に汝市民と共にあり 신민이란 말을 썼네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을 잘해서 일본인들이 쓰는 성단으로 너희를 구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국민들에게 나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을 잠재우려고 오히려 나는 너희를 구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국민들에게 하여금 왕에게 미안함, 황송함을 느끼게 하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패전 직후에 히가시야 수상 같은 경우는 1억 총 참회론 같은 걸 내세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방송 이후에 아나운서 해설이 계속 뒤를 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내용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일본인들이 무릎 꿇고 있는 모습, 울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계속 내보내면서 결국 일본 왕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생활을 끝내주고 다시 평화를 가져오게 해준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포석을 이미 깔아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했던 일왕의 어떤 방송은 대내외적으로 일왕은 잘못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줄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죠? 어떤 거요? 참기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 어려움을 견뎌.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결정 같은 거 낼 때, 야, 그게 아닌 게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게 이 아니야. 전형적인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문어체를 그대로 일왕이 읽어서 일본 국민도 심지어 이해를 잘 못했다고 해요. 약간 지금 뭐 그냥 들으면 이거잖아요. 항복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과 신민과 인류 전 인류를 위해 그래서 내가 희생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왕이 새로운 세상을 또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 평화로운 이걸 끝내고 네. 새로운 세상을 또 열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이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끝난 건가. 네. 저는 전쟁의 성격, 전쟁의 끝나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의 현실까지도 저는 이 방송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사실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원폭을 구실로 삼았잖아요. 이게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원폭 같은 걸 사용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슬쩍 이거를 돌렸는데 진짜는 소련군 참전이 결정적인 이유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어떤 학자들이 분석한 거는 원폭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왜냐하면 일왕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원자폭탄이라는 그 무기의 위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일본이 여기에 굴복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비교적 최근에 와서는 일본 측 사료나 인터뷰를 분석했을 때 정말 일본의 어떤 전쟁 지도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안겨줬던 것은 소련의 참전이었고 여기가 뭔가 결정적인 더 역할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소련의 참전이 한 7일, 원폭이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소련의 참전이 없었더라도 이겼겠죠, 미국이. 그렇죠. 다만 그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을 수 있죠. 또 아까 뭐 도요다 제독 얘기했듯이 네네. 원자폭탄이 그렇게 많지는 당장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들도, 그래서 원자폭탄을 펑펑 쏟아붓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것들도 소련의 참전이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데 근거 삼는 주장도 있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탄의 위력은 너무나 파괴적이죠. 그러니까요. 이걸 한 발 더 맞아? 이거는 군부는 제체독이라도 일단 행정부 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저는 다 중요했던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원자폭탄을 썼다라는 것이 소련의 참전 시기를 앞당겼잖아요. 네, 그것과의 연관이 있죠. 앞당겼고 또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미국은 더 빨리 끝내야 되겠다 또 한 번 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더 중요한 그렇습니다. 네. 뭐 결정적이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상승작용들을 했고 서로 다 연관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본으로 하여금 이제 일본 군부가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겠죠. 맞습니다. 해야 네, 됩니다. 다방면으로 좀 봐야 될 것 네. 같죠. 호기롭게 태평양 전쟁을 시작한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태평양 전쟁은 끝났습니다. (1945년 9월 2일) 아침 도쿄만에 자리한 전함 미주리가 그 무대가 됐는데 항복을 받기 위해서 메가더와 해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대함대를 꾸려서 도쿄만에 진입을 합니다. 전후 일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 통치라 쓰고 미군 통치라 읽는다. 그러니까 GHQ는 이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입니다. 일본에는 미군정이 없었다. 그렇죠. 그냥 미군 사령부가 와서 일본 사람들한테 통치를 맡긴 거였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안 받습니다.